구실이야기 114회입니다. 상속세 문제에서 사망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매도대금 귀속 문제를 세 가지 포인트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망 전 2년 이내든 2년 이전이든 관계없이 매도 시점을 불문하고 사망 전 10년 내에 부동산 매도 거래가 있었다면 상속세 측면에서 중요한 점을 소개할 건데요. 피상속인과 자녀 3인 갑, 을, 병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망 전 60억 원에 매도한 경우인데, 먼저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구분한 표를 볼게요. 계약금은 대금의 10%로서 6억 원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됐고, 중도금과 잔금 총 54억은 갑 계좌에 일괄 입금되었습니다. 보통 매수인이 매도인의 지분 비율대로 각각 송금하지 않고 어느 1인에게 총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례가 눈에 띄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의 각 소유자별 비율과 매도대금 60억 원을 제대로 안 분하게 되면 귀속되어야 할 금액, 그리고 피상속인과 갑을병 각각의 통장에 실제 입금된 금액을 나타내면 표와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지분은 40%로서 매매대금 총 60억 중 24억이 귀속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표에 의할 때 계약금 6억만 입금되고 나머지 18억은 입금된 바가 없습니다. 반면 갑은 20% 지분을 소유했는데 중도금과 잔금 54억을 한 번에 수취한 뒤 다른 가족들에게 분배하지 않았네요. 따라서 갑은 본인 지분가액 12억 원을 초과하여 42억이나 피상속인, 을, 병에게 미지급 상태입니다. 이런 채로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세에서 분석해야 할 항목이 크게 세 가지라는 뜻인데요. 물론 각 가족에게 놓인 사실관계에 따라 더 많은 항목을 분석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 두세요. 첫 번째, 피상속인 통장에 실제 입금된 매도대금과 상속 개시일 현재 잔고와의 차이 분석입니다. 매도대금으로 피상속인에게 최종 입금된 금액은 6억인데 상속 개시일의 금융잔고가 1억 원이라면 5억의 차이가 발생하죠. 이 첫 번째 분석 항목은 특히 상속 개시 2년 내에 발생한 부동산의 매도일 때 아주 자세하게 추적해야 하는데요. 이 중에는 1. 피상속인이 생활비로 쓴 돈도 있을 것이고, 2. 지병이 있었다면 병원비, 요양비, 간병비 등으로 쓴 것도 있을 테고, 3. 주식 같은 금융자산에 투자해서 손실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4. 현금으로 조금씩 인출해서 쌓아두고는 손자 등 가족에게 준 금액도 있겠습니다. 감소된 5억 원을 소명함에 있어서 이 금액이 상속인들에 대한 사전증여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병원비 영수증 등 지출 내역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생활비로 주장하려면 제일 좋은 상황은 피상속인 명의의 카드를 생전에 사용해서 직접적인 사용처를 밝히는 것인데,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을 생활비로 주장하려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한 시점까지는 요하지 않더라도 매달 100에서 200만 원 정도씩 인출한 금액은 생활비로 인정할 수 있겠다만, 대개 거래 내역 분석해보면 의도적인 것이 보일 만큼 시도 때도 없이 현금 출금하는 거래로 나타나거든요. 이 경우엔 상속인 등에 대한 사전증여 혐의 또는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에 투자해서 손실난 거라면 6억이 입금된 후 어떤 종류의 금융자산에 투자되었고 이 상품이 상속 개시일 현재는 남아있는 것인지, 실현손익은 얼마인지, 미실현 평가액은 얼마인지 등 투자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의 손실 이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억으로 전액 주식 매수했는데 상속 개시일 현재 평가액이 1억이라면 그 자체로 거래 내역, 잔고증명서, 주가 흐름 등으로 소명하면 되겠죠. 두 번째, 양도가액 60억 중 피상속인 지분 40%에 상당하는 24억과 실제 통장에 들어온 6억 원과의 차이 소명입니다. 이런 차이 발생의 표면적 이유는 갑이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을 우선 모두 수령한 다음에 소유 지분대로 나누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피상속인은 갑으로부터 차액 18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로 사망하여 문제가 됐습니다. 아무런 소명을 못하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피상속인이 갑에게 18억을 증여한 것이 됩니다. 이대로 세무조사가 끝난다면 갑은 18억에 대한 증여세를, 그리고 이 증여가액을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서 상속세를 재차 계산해서 추징하겠죠.
갑은 이렇게 소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동산은 나의 주도하에 관리해왔고 피상속인이나 다른 형제들은 등기상 지분만 있을 뿐 임대업 등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또한 내가 마지로서 피상속인을 부양해온 사실도 있어서 피상속인 지분 중 일부는 이에 대한 대가로 내가 좀 더 가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상속세를 진행해보면 이런 주장은 사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에 대한 소득세나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에만 신경을 써왔지 상속 증여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살아왔고 가족 간 상황으로 부모 자녀 간 또는 형제 간 더 주고 덜 받는 행동들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이참에 부동산 60억에 팔아서 갑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가족들이 인정한 것이죠. 허나 세법은 이런 상황만으로 증여 혐의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갑이 피상속인의 매도대금 중 일부를 더 받게 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증여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갑은 세법상 인정될 구체적인 근거를 찾게 되는데 본인 주도하에 관리해 왔으므로 그동안의 재산세 같은 세금, 수도료, 전기료 등의 공과금, 수리비 등 비용들을 모두 갑이 단독으로 부담했던 반면 월세 소득은 갑, 을, 병 자녀들이 용돈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모두 가져가도록 했으니 부동산 매도 후에 갑이 피상속인 및 을과 병에게 일부 매도대금을 나눠주지 않은 것은 증여를 받은 게 아니라 그 동안의 비용 등에 대한 정산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충분히 근거 있는 주장인데요. 다만 갑의 미지급금에 대하여 증여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앞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출 비용을 갑이 단독으로 냈다면 갑 명의의 통장에서 출금된 사실과 항목별 영수증을 갖추고 반면 월세 소득이 갑, 을, 병에게 귀속된 바 없이 모두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피상속인 계좌통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로써 갑이 지출한 총 비용 및 받지 못한 월세 소득을 모두 집계하여 매도대금 중 갑이 피상속인에게 미지급한 18억을 정산하는 개념으로서 미지급금을 줄여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18억이 모두 증여가 될 텐데 이렇게라도 금액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분석 포인트. 갑이 을과 병에게도 미지급한 금액이 각 12억씩인데 만약 갑이 을에게는 10억 원을 송금해주고 나머지 2억을 을의 자녀인 A에게 송금한 사례입니다.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래 흐름인데요. 이는 자금의 흐름이 복잡한 것을 이용하여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아 사실상 을이 자녀 A에게 2억을 증여한 것입니다. 이 거래는 상속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10년 내에 피상속인이 일부라도 지분이 끼어있는 부동산의 매도가 있던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60억 정도라면 반드시 그 대금이 누구에게 얼만큼 어떤 거래의 형태로 귀속되었는지 추적할 것입니다. 이때 계약금만 피상속인이 받고 나머지는 갑이 모두 받았다는 사실까지는 당연히 자연스레 밝혀질 테고 갑이 수령한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잘 분배되었는지 보는 과정에서 갑의 계좌를 보게 된다면 A에게 2억 간 거래가 보일 테니 밝혀질 수밖에 없으니 주의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망 전 양도한 부동산이라는 단순한 사실관계 속에서도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가족 간의 상황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정말 다양한 세법적 쟁점이 파생적으로 발생합니다. 충분히 이해 가능한 상황들이 내재되어 있더라도 세무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증빙, 눈에 보이는 숫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증여 혐의 등으로 세금이 추징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세는 이미 사망한 이후에는 뭔가를 감출 수도 없고 절세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꼭 사망 전부터 미리 준비해서 예상치 못한 세금 추징이 없도록 해야 하고 나아가 절세 방안까지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114회 구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